네, 말 많고 탈 많았던 드루킹 특검팀이 60일간의 수사를 끝내고 답을 내놨습니다. 특검 사상 최초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채 나온 결과인 만큼 정치적 여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대표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에 대해선 당정청 관계 복원을, 야권을 향해선 최고 수준의 협치를 내건 만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인 이수희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드루킹 특검 얘기 먼저 해보시죠. 60일간 수사 결과 끝났는데 수사할 때 참 이런저런 말들도 많았는데 허위범 특검이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너무 좀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편향되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막상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치권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마지막에 수사 결과가 좋았으면 저런 얘기를 안 해도 됐을 텐데 예. 그런데 수사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검이 마지막으로 오늘 대국민 보고라고 해서 내놓은 결과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허술한 결과를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공범인 관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선 때 이렇게 댓글 조작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하고는 도대체 어떤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냥 공모관계가 있었고 시연회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드루킹이 얘기할 때도 다른 이제 회원들이 있는 앞에서 시연했다고 했다가 또 둘이서 독대하는 자리에서 시연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었고 예. 과연 시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증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최소한의 증거라도 좀 제출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이번 특검이 뭔가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는 예. 그런 지적을 좀 받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드루킹의 입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드루킹의 덫에 빠지는 이런 모습들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릅나무 출판사 예. 2016년 11월에 그때 이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할 때도 100만 원 줬다 그랬다 또 안 줬다 그랬다가 결국은 안 준 것으로 결론을 내는 모습도 그랬고요. 그리고 드루킹이 언론사에 이제 편지를 보냈을 때는 킹크랩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초보적인 수준에. 근데 너무 이게 잘 굴리지 못할 정도가 돼서 실제로 써먹지 못했다.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특검 그 수사 결과를 보면은 이 드루킹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한 900만 건 이상의 어떤 댓글이 있었다, 공감수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것도 사실 좀 애매하고요. 센다이하고 오사카 총영사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선 댓글 작업을 통해서 그것에 예. 대한 고마움으로 일종의 자리를 서로 간에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었던 얘기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고 드루킹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특검에서 지금 얘기하기로는 지방선거 때 도와달라는 의미로 센다이하고 오사카 총영사 직을 제안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전하고 지금 서로 간에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그대로 보인다는 거죠. 그걸 명쾌하게 대국민 보고 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깔끔하게 안 된 것 같아서 그동안의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상당히 수사를 하는데 곤란을 겪고 예. 뭔가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검이 좀 허술하게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계신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대했던 그리고 이제 특검법이 이제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렇게 그 단식까지 해가면서 통과된 법이지만 나온 결과는 좀 많은 실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저는 허위범 특검에 대해서 정치 특검이다 이런 비난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이는 게요. 애초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경찰의 수사가 너무 부실했고 그래서 결국 특검까지 갔습니다만은 이거는 또 기소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합리적 의심 없는 증거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물증은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에다가 관련자들이 지금 특히나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권력 측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스럽고 또 거기에 따른 관련자들이
그 뭐 드루킹 김 씨를 비롯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진실을 파헤치는데 사실상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저 수사였다. 그런 면에서의 한계는 저는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뭐 기소할 수 없다든가 법적으로 뭐 이런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이런 사실이 발견됐다, 뭐 확인됐다는 아니더라도 예. 정치적 관점에서 그리고 정치적 도리 측면에서 비난받아야 할 것, 드러나야 될 사실관계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판단을 받는 거고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거라서 네. 법적인 문제하고는 또 저는 많은 다른 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국정조사는 저는 뭐 그 자유한국당에서 네. 뭐 그거는 꼭 찾아내야 되는 그 과제 중에 하나이고 하나는 이제 지금 허위범 특검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 그렇게 발표를 한 거는 기소 후지만 뭐 피의 사실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 검사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내용도 좀 달라지는데요. 네. 이전에 박영수 특검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적극적이고 예. 그리고 이렇게 좀 과시적이라고 한다면 허위범 특검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운 거는 노회찬 의원의 뭐 그런 사망이 예. 좀 많은 그 허위범 특검 측을 위축을 시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거는 좀 노회찬 의원과의 그 돈이 왔다 갔다 한 정황이 나오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도모 변호사를 네. 구속을 시키고 그러면 인신 확보가 되면은 자백이라든가 어떤 진술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가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밀어붙였던 것이 외려 좀 자충수가 됐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 그 부분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정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드루킹 특검으로 지난 3월부터 지금 8월 말까지 계속 지금 특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국정조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는 어렵거든요. 결국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많고 이전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했던 사안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또 하게 되면은 또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정조사에서 실체를 밝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국정조사가 별로 실익은 없다.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뭐 지금 특검에서는 소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검찰이 일단 수사를 이어받게 되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제 공소유지하고 검찰이 남아 있는 이제 그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맡겨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좀 뭐 국정조사는 좀 의견이 다르지만 법원에서 이 그 김경수 드루킹 김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고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드루킹 김이 분명히 법정에 나올 거거든요. 네. 증언을 한다면 저는 그런 것이 좀 추후로 소상히 보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판의 경우에는 뭐 관련자들 진술이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이 드루킹 김의 이 사건도 법원에서의 그런 증거조사에서 과연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국민들도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네. 좀 보도가 더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전에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보도되는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알겠습니다. 듭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해찬 신임 당대표가 과연 앞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청와대와의 관계, 뭐 사실 민주당 패싱 얘기도 과거에 몇 차례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정치적인 대선배기도 하고 뭐 알던 분들도 많고 앞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관계 어떻게 좀 형성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근데 뭐 저는 반농담 삼아 얘기하는데요. 예. 이 정치적 경륜은 이해찬 대표가 7선이니까 당연히 예. 많을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이는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사실 뭐 문 실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그래가지고 한번 논란이 된 적은 있었지만 뭐 누가 누구를 불편해하는 그런 관계는 또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치게 많이 부각됐고 청와대가 많은 정치적 부담감을 줘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집권 여당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얹혀져서 갔다는 거죠. 네. 제대로 된 자기 존재감을 못 보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성과 존재감을 보여야 할 때가 왔다. 그런 면에서 이해찬 대표가 좀 더 강한 여당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더 오히려 맞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너무 지나치게 존재감을 드러내면 청와대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는 하는데요. 최근에 뭐 올드보이 얘기도 하지만 저는 뭐 올드보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 지점이 비판할 예.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다만 올드보이는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경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 찾아가고 또 네. 예. 김성태 원내대표 가서 만나면서 몸을 낮추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소한 그 정도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당대표가 되면 그동안에 뭐 하다못해 마구잡이로 싸우는 것처럼 단식하고 안 되면은 막 강짜 부리듯이 이렇게 하는 정치보다는 좀 명분 있는 정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뭔가 손발이 잘 맞는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럼 야당과는 특히 한국당과는 더 손발이 좀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물론 뭐 이해찬 대표는 협치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대신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해찬 그 신임 대표의 경우에 이제 지난 2017년 조기 대선 무렵에 탄핵 정부 그 무렵에 자유한국당을 적폐 대상으로 예. 하면서 좀 보수 세력 전반에 대해서 좀 표현을 제가 워딩은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없어져야 할 그런 아주 강한 예,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그런 세력으로 그 규명한 적이 예.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년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 뭐 협치를 얘기하는 것이 만약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협치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일각의 보수 세력 그 보수 분들 중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된 것이 자유한국당에 반사이익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 강성 이미지가 예.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고생하는 거는 서민이고 걱정이 되는 거는 대한민국의 장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해찬 신임 대표가 이전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은 있지만 지금 말하는 협치가 진심이길 바라고 예. 그리고 야당을 정말 국정 파트너로서 잘 대우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목소리를 세게 낼 수가 없어요. 집권여당 대표가. 왜냐하면은 129석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이에요. 네. 과반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 대표 같으면은 뭐 아쉬우면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동안에 뭐 독선적이다, 뭐 버럭 총리다, 뭐 별의별 불통 이제 이미지도 있고, 예, 네. 뭐 하다못해 독사랑 비교되는 일을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리더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아쉬워해야 할 쪽은 여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구도가 사실은 진짜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구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더 야당한테 협조를 잘 구해내는 방법이 뭘까?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여러 공학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이 협조 안 하면 나머지 야삼당의 협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다른 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최소한의 기술적으로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끌어가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지 여당 대표로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길 아마 국민들도 좀 기대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 1년을 쭉 돌이켜 보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굳이 뭐 이렇게 안 끌고 가더라도 다른 야당들 있지 않습니까? 뭐 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혹은 뭐 그 당시 바른정당 국민의당이나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당 보수야당은 조금은 이렇게 크게 뭐 우리가 안고 가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갔던 흔적들이 있어요. 과거에 뭐 여러 법안들이나 이런 걸 보면 결국은 뭐 그냥 나머지 분들하고만 이렇게 좀 잘 협치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무슨 연대 뭐 이런 표현을 네.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개헌 같은 경우에는 야삼당을 모아서 개헌 연대를 만들어서 그때 뭐 개헌을 하자. 지금 이제 선거제 같은 경우에도 선거구제 연대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빼놓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하나 통과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좋은 모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최근의 사례로
특활비 폐지했던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찌됐든 때밀려가지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럼 같이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모든 당들이 다 대체적으로 공감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래도 뭔가 자꾸 의견을 제시하고 네. 집권 여당으로서 그 제1야당하고 함께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푸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모습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이 무서운 것도 좀 눈치 좀 보고요. 예. 근데 네. 이제 협치라는 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책임을 나눠지자 이런 그거는 협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당 야당 다 의원들 국회의회가 같이 네. 가자라는 제안 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북핵 진전이 전혀 없는데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뭐 어떤 그런 약간 좀 트랩을 그러니까 약간 미끼라고 그러니까 덫을 네. 놓는 것 같은 그런 건 절대 협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럼 하면 대안을 제시해봐라. 뭐 이런 거는 협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떠넘기긴 거고 그냥 모양만 그 협치 얘기를 듣겠다는 거고 진정한 협치는 어떤 정책에서 부작용이 나왔을 때 야당에서 그런 문제 제기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분배일 뿐이지 성장 모델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있으니 바꿔달라. 좀 그런 그 제안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야당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 청와대가 좀 이거는 받아들여 달라라든가 이런 가교 역할을 해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협치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소득주도 성장을 그렇게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협치한다 그러면 아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포기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현장과 지금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의 그 원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경제 전문가들은. 네. 그건 차치하고. 근데 어쨌거나 소득 주도 성장을 근데 이것이 성장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성장 정책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막상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세금으로 보존하는 것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원하는 대로 시장이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면 이런 그 고언들에 대해서 야당의 고언들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금 어제 토요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없다, 뭐 궤도 수정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당 당 대표가 그런 데서 좀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런 것이 정말 이해찬 신임 대표가 노련한 그 경륜을 통한 노련함을 보일 수 있는 좀 첫 번째 시험대가 아닌가 싶어요. 첫 문제일 것 이 같아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면 시간이 한두 제 분. 네, 말이 그래서 되는데요. 넘겨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가교 역할을 이것만 하려고 제가 했는데. 한 30초만 얘기했으면 네.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간에 상대방 것을 포기하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규제 완화 또 혁신 성장에 좀 더 방점을 찍어라. 소득 주도 성장의 분배의 문제라면 분배 문제도 심각하니 그 부분 일정 존중하고 혁신 성장이나 아니면 규제 완화에 좀 더 속도감 있게 내라. 이러면 서로 간의 것들이 균형이 맞춰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소득 주도 성장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당신 포기해. 이런 방식으로는 서로 간에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에 대한 조율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좀 이야기 넘겨서요. 민주당 내부로 들어가서 전당대회 후유증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이해찬 신임 대표가 지금 넉넉한 차이로 이기기는 했는데 과반을 넘기진 못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과반을 넘겼으면은 아마 너무 지나치게 또 한쪽이 쏠렸다는 게 나왔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너무 과하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득표였다고 생각해요. 너무 또 적게 됐으면 또 다른 얘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일각에서 이제 친문 세력이 분화하는 거 아니냐.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김진표 후보를 지원했던 전해철 의원 같은 네. 경우에 결국 친문인데 이해찬 대표하고는 결국 다른 길을 걸었던 거 아니냐. 또 이해찬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하고는 일종의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동안의 한국 정치가 자꾸 개파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은 가질 수 없겠지만 저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은 있다고 봐요. 당대표가 일단은 다음번 정치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욕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단 예. 말이에요. 예. 이해찬 대표가. 총선에 대해서도 미련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자기 사람을 만드는 일들을 별로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해찬 대표가 개파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운영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앞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예. 보고요. 그게 바로 이제 공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것에 관한 신뢰만 확실하게 지켜주면 그러면은 뭐 친문이 분화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예. 선거 공간에서야 뭐 사생 결단을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변호사님 생각도 같으십니까? 이게 이번에 그 선거 방식이 경선 방식이 원샷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하루 그 다 모여가지고 그 투표를 하는 거라서 조직표가 많은 곳이 이길 거라고 해서 이해찬 당신 후보죠. 경선 후보가 제일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결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임 대표께서 첫 새 과제 중에 하나가 정권 재창출을 네.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여당이니까 정권 재창출을 할 거고 아마 바닥에서는 대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여당은 뭐 본질적으로 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차기 대선을 보면. 그래서 저는 쉽지는 않을 거다, 화합이. 예. 그게 워낙 뭐 카리스마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물 위로 많이 올라오지는 않겠지만 잠겨져 있는 그 갈등은 뭐 없애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저희가 뭐 계속 민주당 얘기만 했는데 한국당 얘기 통 요즘 한국당 얘기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한국당도 보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싸우지 않고 막말이 없으니까 이제 아예 뉴스에 안 나오면서 존재감도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러시는데 굉장히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 9월 이제 정기국회 앞두고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차기 이제 전당대회가 언제 열리냐가 제일 예.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 보통 당내에서 지금 얘기는 내년 초로 1, 2월, 초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아직은 뭐 움직일 때는 아니기 때문에 당 대표 나오고 싶은 분들이 그래서 가시적인 거는 눈에 없는 것 띄는 같습니다. 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공화주의라는 이제 화두를 또 아젠다를 들고 나와서 혹시 이제 이게 그 좌담회니까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일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하시죠. 예. 근데 김무성 전 대표고 공화주의랑 큰 아젠다를 들고 나오니까 예, 말은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이거 전당대회 겨냥 아니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따르는 분들은 제법 되시는 분이라 제가 나중에 한번 사석에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지금 수필집 냈고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다음 달에 돌아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뭐 본인들의 행보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냄새나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어느 자리에 어떻게 껴야 될지 본인 스스로가 잘 판단을 못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나설 땐 그냥 나서고 정치는 어차피 맞을 거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토론. 네. 근데 그 돌 맞는 걸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지금 정치 활동을 재개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거침없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비대위원 계시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한테 나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존재감이 안 보이는 게 당에서 뭔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네. 당을 이렇게 뭔가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누군가 또 상대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또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와서 만약에 뭐 이전처럼 뭐 필요하군요, 적극적으로 막 한국당에. 하면 예. 예, 저는 오히려 더 어서 오시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근데 그런 역동성이라는 게 어쩌면은 정치를 자꾸 이렇게 뭔가 변화하고 바꿔가는 것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계속 앞으로 한 몇 개월 동안 있겠죠. 예.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또 비대위원회가 어떻게 그림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지지율을 국민 지지율을 한껏 끌어올려 줄 수 있다 그러면 또 이런 구도도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뭐 지금으로선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하겠다 이야기한 지 한 7주 만에 보류하겠다. 뭐 이게 보류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책 자체를 이렇게 빨리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도 되느냐 비판 여론이 상당히 지금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가벼웠던 거죠. 예. 지난 싱가포르에서 저런 그 여의도 용산 그 얘기를 할 때가 이미 그 강남 집값, 서울 집값 때문에 부동산 대책 얘기가 정권 차원에서 많이 나왔을 때거든요. 예. 그때 좀 느닷없는 그 발표였어요. 여의도 용산 개발이. 근데 용산 개발은 2014년 처음 그 보궐선거 때 예. 처음 이제 데뷔할 때 그때도 그것이 이제 정몽준 당시 그 한국당 후보하고 용산 개발을 가지고 좀 그 대립이 됐었죠. 근데 그거를 토건 사업이라고 아주 혹평을 했었는데 2018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용산 개발을 꺼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전의 그 행적으로 봐서는 대권 행보인 건데 뭐 저 여의도에서 좀 속칭 스텝이 꼬인 거죠. 예. 때를 잘못 택했던 것이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그 상체기가 난 그런 예. 정책 발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강북구 삼양동에 서울 삼양동에서 지내고 나서 경정철 뭐 그걸 이제 많이 시행을 그 도입을 빨리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주무광청은 국토부고 그리고 지금 그 운영되는 것도 적자 운영이거든요. 예. 그것도 좀 그 현 상황과 뭐 이런 나중에 그 도입한 후에 그런 뭐 비용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걸 많이 따져봐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이 즉흥적인 것보다는 좀 파퓰리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기 영합적인 정책에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중앙 부처하고도 부딪히지만 예. 청와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문제는 이게 철회가 아니라 보류다 보니까 네. 집값이 그래도 안 잡힐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만약에 대권의 큰 그림을 그린 거라면 박원순 시장에 좀 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요, 이건 글쎄요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 일도 벌리지 않는 사람은 주목해주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일을 벌리는 사람을 자꾸 주목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나중에 얼마나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지는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정치 공학적으로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어쨌든 전체 판을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물론 이제 그 부동산 정책만큼 이익을 보는 사람과 거기에 따라서 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정책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만약에 대선 프로젝트로 이걸 한다 그러면 그게 꼭 나쁘게만 작용할 거다 우리가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현 정부하고의 어떤 정책적인 조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용산하고 여의도 개발은 분명히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건 맞습니다. 제가 네. 볼 땐.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시그널을 줄 때 이전식 부동산 개발하고 완전 다른 방식으로 갈 거다. 나는 패러다임이 다르다. 이렇게 처음부터 치고 나갔으면 좀 달랐을 텐데 이전 방식하고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서울시 전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잘못 줬다고 보는데 다만 강북권 지금 이제 철도 교통망 개선한다고 해서 경전철이라든가 예. 4개 노선 만든다고 하는 건요. 서울시장 입장에서 정부한테 허락을 득해야 발표할 수 있는 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다 허락을 받아서 발표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좀 불편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울시장 차원에서 실제 한 달 동안 옥탑방살이 하면서 그 다음에 구상해서 내놓은 것인데 네. 그걸 다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아마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좀 다른 차원으로 아마 좀 정책이든 전개가 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무조건 막 막아서 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 용산에 지금 관심을 쏟을 때냐 아니면은 뭐 서울 지방 뭐 서울시장이니까 강남 강북의 이런 큰 개발의 편차 같은 거 이런 거를 어떻게 그 좀 줄일 거냐 아니면 강남의 교육이 특화되어 있고 그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걸 어떻게 좀 분산을 시킬 거냐 이렇게 큰 그림에서의 개발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도시 계획을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전부터 나왔던 개발 계획을 좀 다시 틀면서 그것도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그러면서 이렇게 좀 된소리를 맞는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 같다라고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강북권을 그렇게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거나 또 예. 그거 발표할 때 이거는 기존의 개발 계획하고 다르고 재건축 계획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예.
그것조차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마 서울 시민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강북하고 강남권이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 예. 그럼 그걸 그냥 두자는 얘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또 아니라고 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교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정책이 지금 나오는 게 가장 타이밍상으로 맞는 것인지 또 이걸 어떻게 실효성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 정부의 협조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 아마 조율이 좀 됐으면 훨씬 더 좋았고 정부하고 같이 입을 맞춰서 한꺼번에 그런 얘기를 좀 아주 계획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 정부 쪽에서 협의가 사전에 됐는데 네. 부동산 시장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인지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엇박자에 관한 문제지 강북권을 어떻게 해서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서울 시민이 반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강북권 개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죠. 다만 이제 이런 그 경전철 조기 도입 이러면은 이것이 조기 도입하겠습니다고 시장 입에서는 나왔는데 실제 그게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산적한 과제가 많으면 예. 그러면은 도입하겠다고 말한 사람만 알맹이를 쥐고 밑에서 그걸 시행해 가야 되는 쪽에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시장님은 하려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꼭 안 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선의는 본인만 챙겨갈 수 있는 것이 이런 저기 발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 타당성 같은 걸 다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발표들은 해줘야 되는데 저는 하고 싶은데 이런 게 못 쫓아옵니다. 이런 게 지금까지 많았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양돼야 할 정책 발표다라는 얘기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좀 더 신중하게 사전 조율이 있이 발표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한국당 혁신비대위원인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